일본은행 총재의 그 그림자 총재가 벤센트다. 결국에는 또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해서 한 서너 번 정도 얘기했던 게 중국하고 일본이 자국 통화를 약세로 만들어가지고 무역 흑자를 계속 기록하면서 미국을 힘들게 만들고 있다. 진세양난에 빠져 있는 것 같이 보여서 최근에 씨가 말한 거 그건 말이 안 된다. 연준이 왜 거기 나서냐. AI로 인한 생산성 효과로 금리 인하 여력이 내년 한두 차례 인상 이후에는 있다라고. 안녕하세요. 싱글레티를 진행하고 있는 유재수입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시장도 더불어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 듯합니다. 이 시점에서 시장의 변화가 무엇인지 또 무엇이 변화를 이끌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전문가님을 한 분 모셨는데요. 저도 팬이고 여러분도 팬일 것 같은 소위 셀럽이시죠. 그 대중의 그 경제 선생님 오건영 신한은행 단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책을 하나 내셨어요. 예, 부의 그렇습니다. 갈림길이라고 대전환의 시작 다시 쓰는 투자 포트폴리오. 물론 뭐 굉장히 나오자마자 베스트셀러고요. 저도 받아서 한번 쭉 읽어봤는데 뭐 아주 재미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최근에 그 시장 변화에 대해서 시사점을 많이 얻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 있을 때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한 말씀 좀 간단히 드리면, 저는 이제 박사님을 처음 알게 된 게 이제 2012년에 이제 아베노믹스가 시작이 됐고요. 예. 그래서 이제 2014년에 기습으로 양적 완화를 하면서 이제 그때 엔화 약세가 심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이것저것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아베 신조가 되게 자기 롤모델로 삼고 싶어하는 사람 중에 다카하시 고레키오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카하시 고레키오를 좀 보려고 구글 서치도 해보고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자료가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운 좋게 서점에서 책을 뒤져보다가 이 책을 찾았거든요. 세계를 뒤흔든 경제 대통령들인데 이 책에 다카하시 고레키오가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참 책을 저도 이렇게 여러 번 보는데 이 책 전에 저는 한번 빌려서도 봤는데요. 그 다음에 한 서너 번을 돌려서 봤었던 책입니다. 한 저자한테 너무 이제 꽂히면 그분이 쓴 다른 책을 찾다 보니까 이 책이 있더라고요. 예. 이 책은 저는 교과서처럼 봤는데 이게 지금 제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책을 봤고요. 엄청나게 공부하셨네요. 이 책은 제 생각 7-8번은 돌려본 것 같고요. 다모클레스의 칼 읽다 보면은 이렇게 끝나실 때 다음에 일어날 위기에 대해서 예고편을 뚫어주면서 끝나요.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끝날 때 그 있지 않습니까? 다음 편 되게 기대되게 만드는 그 프레임을 딱 쓰셨는데 그래서 저도 그 위기의 역사라는 책을 쓸 때 그걸 좀 뺏겼습니다. 도용을 좀 했습니다, 제가. 일본에 대해서 네. 저 책을 뭐 일본도 조금씩 들여다보긴 하는데 결국은 우리 금융시장에서 일본을 볼 때는 뭐 미국도 이제 관심 있게 보긴 하지만 지나치게 초옌화 약세 아니냐. 네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 이제 한 가지 뭐 말씀을 좀 들어보기 위해서 소개를 드리면 최근에 며칠 전에 니혼 계좌이를 봤더니 예. 이그 니혼 계좌에 뭔 얘기가 있냐면 그림자 일본 은행 총재 예. 베센트 씨 이렇게 예, 돼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흥미로운 저기 기사 제목이라서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내용이냐면 일본 그 5월달에 네네. 베센트 장관이 미중 정상회담 때문에 일본을 들려서 네, 그렇습니다. 한국을 들려서 중국을 갔습니다. 그때 이제 일본에 가서 그 재무상을 만났을 때 그 금리를 올려야 된다. 네네. 예, 그래서 최근에 금리를 올렸죠. 1%로.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베센트 장관은 계속 중간에서 얘기를 많이 하면서 금리 올려야 된다, 금리 올려야 된다 이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니혼 계좌 일본 신문에서 일본은행 총재의 그 그림자 총재가 벤센트다. 다른 말이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일본 최근 상황이 보면은 엔화가 굉장히 초약세예요. 네. 저희도 마찬가지로 지금 약세가 굉장히 심한데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일단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 저도 좀 눈여겨봤고요. 사실은 베센트가 작년 초부터 계속해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초면 한 4월, 5월부터 얘기를 했고 실제로 이제 일본을 방문할 때도
처음에는 이제 자세한 내용은 안 나왔지만 뒤에 니온 게이자이를 통해서도 그 내용들이 좀 언급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이슈가 뭐냐면 이제 미국은 일본한테 금리를 올리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일본의 엔화도 걱정이지만 더 큰 문제가 일본이 인플레이션을 제대로 잡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일본의 인플레이션이 커지면서 일본의 장기 국채 금리가 뛰어 올라가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일본 은행은 기준 금리를 안 올리니까 단기 금리는 낮게 유지가 되지만 그렇죠. 장기 금리 텀 프리미엄이 엄청 높아지는 높아지면서 거죠. 네, 그래서 이 10년, 20년, 30년, 40년이 마구잡이로 올라가니까 이게 문제가 베센트 재무장관 입장에서는 일본의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게 미국의 장기 금리를 끌어올리는, 밑에서부터 끌어올리는 그런 요인이 된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베센트 재무장관 입장에서는 10년짜리 장기 국채 금리를 낮춰놓고 싶은데 맞습니다. 이게 아무리 낮추려고 해도 낮춰지지 않는 이유를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밑에서 하는 얘기가 장관님 저기 일본 금리가 올라와서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기서 이제 딱 포인트 잡아가지고 일본한테 빨리 단기 기준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 기대를 잡고 그렇게 해서 장기 금리를 안정시켜라. 그래야지 미국 금리도 내려오는데 동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일본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는데 주요 요인 중에 하나는 엔화 약세에도 포인트가 있겠죠. 맞습니다. 결국에는 또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해서 한 서너 번 정도 얘기했던 게 중국하고 일본이 자국 통화를 약세로 만들어가지고 무역 흑자를 계속 기록하면서 미국을 힘들게 만들고 있다, 이런 비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국 자체에 주는 타격이 크다 보니까 그렇게 그림자로 압박을 하는 모습들을 좀 이제 보여줬던 거죠. 아니, 저도 이게 그 마켓을 볼 때 일본을 좀 참고를 하려고 하는 게, 일본이 약간 저기 우리가 이제 약간 미국을 보면서 독립성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문제다라고 할 때 저는 일본이 더 케이스가 되지 않나 싶은 게, 아베 신조가 처음에 딱 취임을 할 때 2012, 13년에 들어올 때 일본은행 총재가 시라카와였더라고요. 시라카와 총재도 양적 완화를 하고 있었는데, 제로금리 양적 완화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아베 신조가 얘기한 건 시라카와를 압박을 하면서 얘기를 했던 포인트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제로금리로 해서 돈 줄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표를 정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일종의 포워드 가이던스인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투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물가가 2%로 올라오는 그날까지 돈을 푼다고 약속을 해라. 이렇게 커미트먼트를 하라고 하니까 이제 시라카와가 거기서 나는 안 된다라고 딱 물러선 거거든요. 그걸 갖다가 이제 밑에 있는 밑에 있는 장관을 보내가지고 시라카와를 압박하니까, 시라카와가 이제 그 저기 시라카 저기 그 약간 그 기자가 이 시라카와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실었는데, 그 돌아가는 차 안에서 너무 부담을 많이 느껴서 원래 4월인가 13년도 4월인가 퇴임해야 되는데 한 달 빨리 퇴임했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상 중앙은행의 독립성 훼손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뒤에 구로다라는 사람이 들어오거든요. 구로다는 아베 신조하고 사실은 이 뭐랄까 코어가 딱 맞잖아요. 미스터 예너로 아주 유명했던 사람. 온라인이 딱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뭐 케빈 오씨 케이스 보면서 아, 이런 케이스가 있었겠냐라는데, 저는 2013년 14년에 일본이 똑같은 케이스였거든요. 지금 사실상 예나가 지금 약간 지금 미국의 압박이 저도 처음에는 좀 이해가 잘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기 금리를 안 올려서 그 인플레 심리가 뛰어서 장기 금리가 올라가니까 금리를 좀 올려라고 하니까, 그러면 금리를 올리면 그것도 역시 장기 금리를 푸시할 테니까. 네네, 그럼 금리 올라가는 건 똑같은데 왜 금리를 올리라고 이 시점에서 얘기했을까, 이렇게 해서 저도 한번 연구를 좀 해봤더니요, 딱 그거더라고요. 그냥 금리를 이게 안정적으로 관리해가면서 올리면은 옌캐리가 풀리는 것도 좀 이렇게 좀 약간 정돈된 질서로 풀리고, 그다음에 시장의 예측 가능성도 아까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인플레 심리라고 하는 것들도 이제 그 약간 지나친 것도 좀 약간 막아줄 수 있고, 그래서 이게 눈에 보이는 그 질서 있는 뭐랄까 이게 퇴장이랄까 이런 느낌인데, 그거가 아니고 그냥 인플레 심리를 막 뛰게 그냥 내버려두는 저런 금리를 안 올리고 그렇게 있을 때는 오히려 급격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이제 그게 두려워서 안정적인 그 일본이 그러면 결국은 일본도 그렇고 일본 정부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현재의 그 엔화가 전후 최 약세이긴 하지만 그래도 170엔 달러당 170엔까지도 밀릴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환율이야 뭐 예측한다는 것 자체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일본은행이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요. 두 번째는
미국 역시도 굉장히 좀 이걸 배관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저기 2011년도 3월에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을 예, 때 맞습니다. 그때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이 되면서 그때 당시에 엔화 환율이 달러당 73엔까지 내려갔던 예,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100엔당 1,600원 했거든요. 최근에 엔화가 조금 올랐다고 해도 지금 950원 합니다. 그러니까 원화가 그렇게 약한데도 엔화가 950원이면 그때에 비해서 반토막이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엔화가 약한 것만큼은 확실한 것 같고요. 근데 문제가 저도 이제 느끼는 게 그 2011년도에 달러당 73엔까지 가니까 이게 엔화가 그 85년도에 250엔부터 73엔까지 계속 내려온 거거든요. 플라자 합의 이후에 네,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엔화 강세가 하나의 이력화 현상이 되면서 엔 강세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물가를 수입 물가도 낮추게 되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수출도 어렵게 만드니까 저성장의 저물가로 해서 일본 경제를 디플레이션의 늪에 제대로 빠뜨리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저도 참 돌아보면은 그 엔화가 강했을 때 좋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 제가 만약 일본은행 총재라고 해도 특히 금리 올릴 때 무너졌던 게 그때 당시에 그 2000년도에는 하야미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 이제 그 닷컴 버블 때 금리 올렸다가 무너졌던 네, 기억이 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금리를 올리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물가가 올라가는 거. 그다음에 이제 엔화가 강세로 가는 거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트라우마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이게 인플레이션 자체가 근데 너무 오랫동안 유지가 돼서 디플레였던 게 갑자기 인플레로 전환이 되면서 너무 오래 유지가 되면은 일본 자체가 디플레에서 살던 사람들이 인플레를 만나니까 답이 안 나오잖아요. 참고로 2024년도로 돌아가 보면 24년도 5월에는 이제 기시다 정권이었습니다. 예. 기시다 내각이 있었는데 기시다 내각이 사실 한 게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은 기시다 내각이 3년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니사라는 걸 만들어서 개인들의 일본 주식 투자를 좀 이렇게 많이 예, 맞습니다. 장려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일본 금융시장 개혁도 많이 해줬고 스튜어트십 코드 같은 것도 많이 예, 바꿔놨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일본 니케이 지수가 89년도에 39,000이었는데 그게 무너졌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39,000으로 되돌린 게 기시다 내각 기시다 때입니다. 때부터 이제 예.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뭐 저는 일본 정치는 네, 잘 모르니까요. 그냥 여기서만 딱 보면 기시다가 한 게 역할이 꽤 크거든요. 근데 인기가 너무 낮은 겁니다. 그때 당시 지지율이 20%가 안 되더라고요. 그때 이제 기시다가 그 이유를 보니까 인플레이션을 견디지 못해서 저 사람들이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우에다 총재를 부른 거죠. 그게 날짜가 24년도 5월 9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딱 불러가지고 이제 우에다 총재를 이제 압박을 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에다 총재가 그동안은 계속 금리 인상하는 거 소극적이었다가 이제 금리 인상해야 된다라고 태세 전환을 하죠. 일본 좀 약간 상황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저는 사실상 그 네.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가 네. 들어왔을 때 그때 이제 그 뭐 이 한 프로그램에서 얘기를 하면서 러스트로스 그 영국 예, 예. 총리와 운명처럼 결국 경제 때문에 인기를 네. 상실하고 퇴진할 가능성도 높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 사실상 금리가 저렇게 많이 올라가면서 금리 올라가는 그거와 그렇지만 여전히 인플레는 제대로 잡지를 못하고 있어요. 네, 근데 네. 이제 재정 지출은 확대되고 네, 있고 그렇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은 그 통화정책 정상화라고 해서 일드 커브 컨트롤도 안 하고 네, 그렇습니다. 소위 말해 국채를 갖다가 시장에서 소화를 시키는 거를 더 많이 하죠. 그러니까 중앙은행에서 매주 매입해 주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제 장기 국채 금리를 굉장히 30년 뭐 국채 금리를 계속 낮추면서 정부의 그 부담을 줄여주고는 있지만 그 한쪽에서는 금리를 올리고 한쪽에서는 이렇게 통화 정책의 정상화를 하고 이렇게 되면 이 그 결국은 국민들한테 네. 예, 그 쉽지 않은 그 인기가 이게 쉽지 않은 그런 걸로 가서 정책이 뭘 하나를 하면 다른 게 무너지고 다른 이걸 하면 저게 무너지고 하는 그런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것 같이 보여서 균형점을 잡기가 어렵지 않나 저는 그래 보이거든요. 예, 저는 균형점이라는 말씀이 제일 적절한 게 이게 잠깐 생각해 보면 다카이치 사나이가 딱 들어와서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적극 재정 그 말 자체가 이- 약간 형용 모순이죠.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지? 그러니까 이게 적극 재정도 아니고 이게 무슨 소리가 해서 보니까 근데 제가 그냥 맥락으로 이해하기에는 그러니까 계속 읽다 보니까 이게 생산성 있는 곳에 정부가 나서서 투자를 하고 예, 예. 그렇게 해서 생산성을 끌어올리게 되면은 새로운 산업이 일어나게 되면서 지금은 돈을 쓰지만 나중에는 세수가 들어올 거야.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AI 산업이 있을 거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그래서 다카이치 사나이가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얘기할 때
채권 시장에 조금 믿어주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금리가 좀 안정되는 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시 일본 국채 금리가 다시 막 4% 이렇게 막 치솟고 네, 있거든요. 맞습니다. 중국 금리보다 높고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 다카이치 사나이의 재정 정책에 대해서 사실 시장이 조금은 좀 우려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두 번째 이제 문제는 뭐냐면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할 때 이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AI와 같은 산업을 갖다가 투자한다는 건데 양극화입니다. K자 양극화 구조에서 AI 산업은 어떻게 보면은 K자의 상단에 있고 지금 사실은 일본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도 주가 오르는 게 보면은 일본도 그 반도체 관련주나 이런 쪽이 엄청 오르더라고요. 맞습니다. 소프트뱅크도 네. 그렇고요. K자의 상단에 AI가 있고 BAI가 AI 아닌 산업이 K자의 하단에 있지 않습니까? 재정 정책은 제가 공부할 때는 재정 정책은 사실은 분배를 할 수 있는 거니까요. 통화 정책은 나눠주진 못하지만 재정 정책 같은 경우는 K자의 하단을 케어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다카이치 사나이가 말하고 있는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은 K자의 상단을 타겟팅을 합니다. 이쪽에 돈을 재정 정책이 위쪽에 올라가게 되면 사실 밑쪽은 구멍이 뚫려 버리죠. 그러니까 제가 아는 재정 정책은 K자의 하단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다카이치 사나이의 재정 정책은 K자의 상단을 지원해 줘요. 그러면 재정 지출을 하면서 국채 금리가 뛰고 인플레이션까지 끌어올리면 금리의 상승과 물가의 상승은 서민 경제에 힘든 건데 맞습니다. 성장의 과실이 위쪽에 모이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다카이치 사나이는 이게 일자리를 창출을 해서 트리클 다운을 통해서 K자의 하단에 있는 서민들의 일자리도 늘릴 거야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거는 뒤에 일어날 일이지 않습니까? 긍정적으로 본다고 해도. 그럼 당장은 고물가와 고금리를 서민들은 테이크를 해야 되고. 저는 이제 딱 이제 일본은 이 굴레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일본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특히 엔화의 그 엔캐리 트레이딩 같은 걸로 해서 금융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봤을 때 글로벌 그 투자자들이나 특히 글로벌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가장 키를 갖고 있는 연준이나 미국에서 볼 때는 어차피 내려가는데 안정적으로 질서 있는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자꾸 남의 나라 그 금융 정책에 대해서 네네.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저도 좀 그런 약간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의심이 있습니다. 저기 어차피 지금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의 가장 큰 변화와 그다음에 사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이제 제롬 파월에서 케빈 워시로 넘어간 미국 연준이 될 것 같고요. 네네. 최근에 이제 6월 17일, 17일, 네, 17, 18일. 그때 FOMC 미팅, 소위 네네. 공개시장조작위원회 미팅 첫 미팅이 열렸어요. 네. 그래갖고 이제 케빈 워시가 짱 하고 이제 등장을 했는데, 이제 기자회견에서 상당히 많은 재미있는 일이 좀 많고, 그래서 일단 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비둘기판 줄 알았더니 매파다. 네. 이 연준 케빈 워시의 첫 FOMC 회의와 네네. 그거를 봤을 때는 어떤 특이점을 보셨습니까? 저는 일단 첫 번째는 케빈 워시가 확실히 선을 긋는 모습은 확실한 것 같으니까 포드 가이던스라는 거 자체를 안 주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하는데,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그런 거죠. 근데 다 플러스는 찍었잖아. 점도표는 찍었잖아. 이제 이런 얘기인데 케빈 워시는 본인은 또 안 본인은 찍었죠. 안 찍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이 결국에는 연준도 하나의 협의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협의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은행이란 말도 중앙은행이란 말을 쓰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 또 이 미국의 문화가 좀 어느 정도는 담겨 있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협의체 기구에서 의장이 바뀌었다, 의장이 등장해서 내 생각에 이건 문제니까 다 바꿔, 이게 들어오자마자 그렇게 움직이기는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대신에 무언가 하나하나 투영을 시켜주고 싶은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플랏에 자기는 안 찍으면서 변화를 암시한다. 내지는 성명서상에다가 포드 가이던스 관련된 말을 다 지우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기자회견 때 약간 이제 기자회견 듣다 보면은 기승전 TF다라는 이렇게 좀 웃기는 말까지 나왔는데, 예. 말 끝날 때마다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TF를 만들어서 여기서 논의할 거다라고 하니까 이게 들을 때마다 그럼 다 나중에 보여줄게 이거잖아요. 나중에 얘기해요 이거니까 뭐 더 물어볼 것도 없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준 건 있는데, 그래서 이제 TF를 만든다고 하는데 5가지 TF를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TF를 통해서 이렇게 하려는 것 같아요. 자기가 바꾸려고 하는 항목들을 보니까 그 5가지 항목이 나온 거고,
예를 들어서 자신이 나서가지고 나 케빈 허시 의장인데 이렇게 바꿔 이렇게 하면은 이 합의체에서 굉장한 반발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죠. 연준 내에서 이 주제에 대해서 자체 리서치를 하자. 그래서 이 리서치에서 결과가 나오니까 바꾸라고 연준 내에서 리서치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해서 연준 위원들을 압박하려는 약간의 설득 과정을 거치려는 프레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연말까지 이게 순차적으로 결과가 나온대요. 그럼 아마 저는 이번에 이제 FOMC 그 몇 번 이제 올해 한 4번 정도 남았는데 FOMC 바이 FOMC대로 이슈가 되게 흥미로운 이슈가 하나하나 터져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케빈 허시의 그 연준은 이전의 연준과 조금 다른, 심지어 좀 더 과격하게 얘기하자면 이 2008년 금융위기와 포스트 코로나 네네. 그거 이전으로 돌아가서 네네네. 금융시장의 정상화, 그다음에 연준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그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넓은 시야를 갖고 많이 보되 책무는 좁게 본다. 글로벌 정치, 금융시장, 뭐 원자재 시장, 뭐 모든 노동시장, 교육 모든 거를 가능한 많은 거를 그 연준에서 보되 그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이라고 하는 이 듀얼 맨데이트는 에만 한정해서 딱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그동안 이제 연준은 사실상 무소불위였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그걸 통해서 향후 금리 정책을 예견을 다 해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금리는 당분간 좀 오래 갈 거야. 그래서 하이어 퍼런 건가? 네, 그렇습니다. 뭐 그런 용어들을 다 삭제했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동안 밖에서 이제 많이 그 연준이 너무 과도하다 역할이. 그래서 이제 연준이 과도하다고 하는 것들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게 대차대조표가 제일 크고 그렇습니다. 너무 커다. 네네. 대차대조표 뭐 등등 몇 가지가 있어요. 뭐 맨 마지막에 인플레이션 프레임업도 바꾸겠다. 네네. 자, 그럼 지금 어떤 거부터 한번 볼까요? 어떤 게 제일 관심이 있으세요? 이 주제가 워낙에 많긴 한데 저는 이제 네. 대차대조표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TF 5개 중에서 이제 대차대조표도 들어가는데 케빈 허시는 이 대차대조표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유가 케빈 허시가 이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연준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근데 2011년에 뭐가 있었냐면 2010년도 11월 3일 날 연준이 2차 양적 완화를 해요. 예, 맞습니다. 그 연준 2차 양적 완화할 때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달러를 너무 많이 풀다 보니까 신흥국들은 그때 미국에 항의를 하죠. 브라질이나 이런 데서 자꾸 달러 유동성을 공급해가지고 우리 통화 강세 만들어서 우리 힘들게 만드냐, 자본이 밀려들게. 연준 내에서도 말이 많았던 게 2차 완화가 또 그게 있더라고요. 1차 양적 완화에 대해서는 케빈 허시는 이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울 때 골키퍼가 뛰어나와가지고 결국엔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해준 거거든요. 근데 2차 QE에 대해서는 2차 양적 완화 당시에는 미국 경제가 위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금융위기 상황이 아니었고 어떤 크레딧 크런치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다만 금융위기 때 주저앉았던 성장성 회복이 다시 주저앉으면서 더블 DB란 말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를 끌어올리려고 연준이 나서서 돈을 푼 거예요. 3차 양적 완화까지 그거거든요. 근데 이제 케빈 허시가 말하는 건 그건 말이 안 된다. 연준이 왜 거기 나서냐? 연준이 물가를 안정시켜야지. 근데 오히려 그게 무슨 문제를 만드냐면 양적 완화는 결국에는 장기 국채를 사들이는데 장기 국채는 안전자산인데 안전자산의 가격을 극도로 높이면서 안전자산에서 결국엔 너무 가격이 높고, 그러니까 금리가 제로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위험한 쪽으로,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리스키한 쪽이나 조금이라도 더 기간이 먼 쪽으로 자금이 자꾸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산 가격을 들어 올리게 된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자산 가격을 들어 올리니까 케빈 허시가 하는 포인트 저는 동의하는 게, 그럼 자산이 많은 사람이 자산가냐 아니면 서민이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자산가죠. 그럼 빈부격차의 확대 아니냐. 양적 완화는 그래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도 못하고 자산 가격의 상승을 통해 가지고 자산 시장의 버블뿐만 아니라 양극화를 확대시킨 주범 아니냐. 그 연준이 나서서 그런 짓을 왜 하냐라고 이제 비판하는 거죠. 저도 공감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케빈 허시가 바라보는 시각 중에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양적 완화를 한 걸 이제 지우려면 양적 긴축을 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줄여야 되는데 그 양적 긴축을 하는 시기가 묘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정권이 있을 때 양적 긴축을 하면 실물 경제를 흔들어 놓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준이 정치에도 개입을 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독립성 얘기를 할 때 이 트럼프 행정부는 독립성 얘기를 할 때 되게 독특해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사람들은 연준의 독립성 하면 트럼프가 연준 괴롭혀서 연준 불쌍해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게 아니라 트럼프나 베센트나 케빈 허시는 연준이 독립성이 정말 문제다라고 하면서 연준이 너무 많이 나서서 이것저것 하니까 연준이 오히려 독립성을 갖다 스스로 훼손하는 거고, 그래서 신뢰를 끌어당기지 못하는 거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대차대조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대차대표 그 개혁과 관련해서 뭐 그 많은 사람들이 연준의 역할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준의 역할이 과대하게 확대됐다라는 거에 상징적인 게 그 커진 그렇습니다. 대차대조표인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사실상 그거를 줄이는 거는 지난번에도 이제 테이퍼링을 조금 한다고 하다가 시장에서 발작이 일어나가지고 딱 접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지금 현재의 그 상황에서 연준의 대체제조표라고 하는 거에 크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시중은행의 지급준비금이 많이 네, 그렇습니다. 있다는 거고 똑같은 네네,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대체제표가 줄어든다 그러면 그거는 반대편에 시중은행의 현금 유동성을 상당히 많이 그 빼서 온다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해서 연준이 개혁을 그 대체절표를 줄이겠다고 하지만 금융시장의 안정과 재무부와의 협력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거를 혼자서 뭐 TF로다가 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보이는데 네. 그게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게 가장 큰 정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진짜 동일하게 생각하는데 TF가 그래서 연준 내 리서치를 하는 건데요. 연준 리서치 중에 올해 총가요 작년 말인가 뭐가 나왔냐면 신불가능한 삼위일치가 나와요. 새로운 삼위일치가 나왔는데 이제 범프하고 칸이라는 이제 그쪽의 리서처들이 이제 낸 건데 저 보면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뭐냐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무조건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규모 대차대조표, 그러니까 대차대조표를 줄인다면 그러면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안정적인 금리 유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소규모 대차대조표, 그 다음에 시장 개입 최소화, 그 다음에 안정적 금리 유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가져갈 수는 없다는 얘기죠. 어느 거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는 이제 소규모 대차대조표를 가져갈게 딱 그러면 다른 두 개를 모두 가져가지 못하니까.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소규모 대차대조표를 가져갈 수는 있거든요. 근데 대신에 문제는 시장 개입을 안 하는데 이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해 보죠. 바닷가가 있습니다. 바다가 있는데 이렇게 이 물이 굉장히 많이 차 있어요. 그러면 밑바닥에 이렇게 되게 많은 막 암초 같은 게 나와 있는데 위에 사람이 튜브를 타고서 수영을 하고 있는데 물이 많으면 아무리 암초가 높아도 발이 닿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 물을 확 줄이면 소리가 나니까 누군가 가서 계속 건져줘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계속 연준이 개입해서 계속 건져줘야 되거든요. 개입을 하지 않으면 사건이 되게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 작은 사건이 그냥 일어나도 이거를 그 너네가 그냥 우리는 하여튼 저기 그 중심만 잡고 있을 테니까 니네가 알아서 뭐 스스로 리스크 매니지먼트 해라 뭐 그러는 거죠 앞으로는. 물론 연준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탠딩 레포도 만들어놨고 피마 레포도 만들어놨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들어놨는데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걷어내겠다는 얘기는 마찬가지죠. 예, 근데 그 중심에는 어떤 자신감이 존재하냐면 금융위기 때 사실 연준이 나섰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연준이 바꿨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양적 완화라는 거를 실시를 하는데 가장 큰 이유가 시중은행들이 대출 기능을 잃어버린 거지 않습니까? 금융위기 때 무너지면서 자본이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중은행이 자신의 역할을 못하니까 연준이 나서서 자산시장부터 끌어올려서 반대로 우회적으로 경기를 부양했던 건데 이제는 시중은행이 다 눈을 떴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트레스 테스트 해도 막 다들 자신 있어 하더라고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번에 스트레스 테스트 했는데 스트레스 테스트 기준을 약간 완화해 주니까 이거 미국의 시중은행들이 유동성이 많다고 해요. 그렇게 결과가 나오면서 오히려 자사주 매입하고 배당 늘리겠다고 얘기하면서 최근에 미국 시중은행주가 또 올랐거든요. 그럼 이제 이거는 상징하는 바가 뭐냐? 그러면은 결국엔 이거죠. 우리가 뭐타로 다 일일이 다 수혈을 해주냐? 심장이 이제 재기능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시중은행이라는 심장이 이제 벌떡거리고 있으면 굳이 여기다 다 수혈해 줄 거 없다. 연준이 나설 게 아니라 연준은 시중은행을 컨트롤하고 시중은행이 대출이라는 형태로 돈을 뿜어내라. 그럼 이제 여기까지 보면 그래도 금리가 올라가면 문제잖아요. 근데 대신에 캐비너시는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단기 금리는 내리면서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건 용인하려고 하는 게 결국에는 양적 긴축을 하게 돼서 대차대조표를 줄이면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데요. 그런데 그렇기도 인플레이션이 하고 또 약간 자기가 그 시장의 금리는 그냥 놔둔 상태에서 포워드 가이던스만 확 줄여도 금리 올라가지 않나요? 그렇죠. 불안감에 텀 프리미엄이 높아지니까 장기 금리 올라가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단기 금리가 낮아지는데 장기 금리가 올라가면 결국에는 장단기 금리 차가 벌어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시중은행의 대출 규제를 많이 완화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시중은행이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유인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하냐면 옛날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장단기 금리처럼 좁혔는데 이거는 약간
역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하는 약간 거잖아요. 그렇게 보는 측면도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사실상 지금 단장님 보실 때는 네. 이번에 이제 첫 번째 해서 사람들이 다 그 케빈 워시는 등장할 때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번 얘기했듯이 마치 본인의 그 네. 대리인 같이 해서 금리 인하를 총대를 메고 연중 간 것 같이 보였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보면은 이게 그래서 아유 또 비둘기판 줄 알았더니 매파대 그러면서 지금 뭐 금리도 많이 올릴 것 같다 막 이렇게 막 얘기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번 뭐 연준은 동결을 했어요. 네네. 예, 동결을 했지만 사실상 각종 그 제도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거는 금융시장의 자생력을 높이겠다는 건 소위 말해서 이게 불안이나 뭐 이런 거에서 리스크 프리미엄이 높아진다라는 걸로 보이고 그러다 네. 보면 장기 금리 올라가니까 금리를 올린 거랑 비슷한 수준 같이 보여서 그러면 자 이제 매파인데 매파 같이 보이고 그다음에 또 점도표상으로도 최소한 연준 본인은 안 찍었지만 연준의 그 저기 뭐 그 FOMC 위원들의 대부분의 생각도 한 번 정도는 인상할 것 네, 같이 보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게 케빈 워시는 달라진 건가요? 이게 저는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점도표가 되게 독특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보통 이제 점도표 나오면 이제 기자회견하면 기자회견 보기로 가는데 이번에 점도표를 보면서 한참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금리 인하가 끝나고 금리 인상으로 전환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올해 올리고 내년에 조금 더 올리고 한 2년 정도는 금리 인상 사이클에 들어가고 예. 내리면 또 2, 3년 정도는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가는데 네. 이번엔 참 독특한 게 연준 위원들이 올해는 금리를 한두 차례 올린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한두 차례를 내린다고 나와요. 그래서 이런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한 네. 20년 조금 넘게 봤는데 제 기억의 스팬 속에는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네. 언제 그런 적이 있었냐면 97년도에 한 번 올리고 뒤에 한 98년도에 3번 내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올리면 여러 차례 올리지 이렇게 짧게 움직이진 않거든요. 연준은 항공모함입니다. 항공모함은 한 번 움직이면 한 방향을 잡고 네. 쭉 가야 되는데 싹싹 가는 느낌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석을 좀 했냐면 저는 이제 이렇게 봐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하고 연준이 하고 있는 논쟁의 핵심은 이겁니다. 연준은 물가가 높으니까 금리 올려야 된다 이거고 트럼프 행정부는 아니다. 이거는 관세나 전쟁으로 인한 거다. 관세도 일시적인 거고 전쟁도 일시적인 거다. 맞거든요. 이 논리 자체는 맞거든요. 그리고 AI 혁명에 대해서도 바라볼 땐 단기적으로는 AI 혁명이 설비 투자를 늘려야 되니까 중립금리를 끌어올리고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이슈는 있다. 네. 근데 시차를 두고 6개월, 12개월, 24개월 정도 흘러가면 그때부터는 AI도 성과가 나면서 생산성 개선에 효과가 나니까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때부터는 내릴 수 그렇죠. 있다.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지금 연준의 위원들도 거기로 한번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그러면 연준 그 케빈 워시뿐만 아니라 연준 그 FOMC 위원들조차도 네. AI로 인한 생산성 효과로 금리 인하 여력이 내년 한두 차례 인상 이후에는 있다라고 그렇게 보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첫 번째는 연준 위원들이 자기들이 코멘트한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그 코멘트하는 것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AI 혁명에 대해서 자신들은 가능하다고 믿는다는 게 전체적인 중론인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예. 미국의 생산성이 크게 네. 높아질 거다. 네. 예. 근데 단기적으로는 예. 이게 되려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것이다라는 게 연준 내 매파들의 입장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를 보면은 사실상 그 뭐 저희도 지금 실제로 목격하지만 뭐 데이터 센터라든가 네, 뭐 그렇습니다. 기타 등등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수요 진작 효과가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네. 일부 품목에서는 병목 현상이 있어가지고 가격이 많이 뛰면서 물가를 자극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그래서 케빈 워시가 얘기한 대로 이제 물론 이게 수요적인 측면이 단기적으로는 오지만 장기적으로는 생산성 향상에 의해서 디스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의 효과까지도 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금리 그럼 이제 물가 하락의 압력이 굉장히 커질 거다. 그러면 이제 금리에 관련돼서 뭐 내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데 그럼 케빈 워시 말한 대로 지금 현재는 수요와 공급이 경쟁 중입니다. 예. 어디가 이길지는 모르는데 지금 제가 그 케빈 워시나 연준의 지금 생각은 그거잖아요.
지금은 수요가 조금 앞서고 있는데 조만간에 공급이 따라잡아서 앞서갈 거야. 예, 그렇습니다. 그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케빈 허쉬한테 그 질문을 정확히 한 게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티임하우스라는 기자가 그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케빈 허쉬 자체도 수요가 지금 더 강하게 자극받고 있다는 건 명명백백하다는 얘기는 하거든요. 그러면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금리 물가 안정에 더 포커스를 그렇죠. 맞추겠다 이런 네,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당분간은 매판 거네요. 한두 번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매파다 비둘기 파다를 금리 올리면 매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약간 저는 케빈 허쉬의 패턴이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예, 그러면 그럼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보 전진이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금리를 계속 낮추기 위해서 지금 금리를 잠깐 올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연준내 위원들과의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게 1번.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어쨌든 단기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올라오는데 이게 일시적일지는 모르지만 자칫 잘못하면 인플레이션의 고착화로 이어지니까요. 이거를 견제하기 위한 차원에서 한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상을 고민하는 것. 이 정도만 해주면 그럼 나중에는 금리를 내릴 수 있는 룸이 커지지 않겠나. 케빈 허쉬가 바라보는 시기는 그건 것 같아요. 이 논쟁은 사실상 그 IT 그 네. 생산성 향상과 관련되는 연준의 그 90년대 말 2000년 초까지 벌어진 그 논쟁이 재현된 거거든요. 지금 AI나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도 그린스펀 의장이 계속 그 생산성 향상이 뭐 강하다 그래갖고 금리 인상을 주저했어요. 근데 이제 그 리치몬드 연준의 R 브로더스는 아니다. 이게 그 생산성 향상이라고 심지어 있다 하더라도 생산성 향상이라는 게 만약에 있다 그러면 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미래 좋아질 거야. 그러면 실질소득 상상을 현재로 땡겼었죠. 맞습니다. 예. 네. 현재로 땡겼으면서 네.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이제 이 과도한 그 경기 과열이 있기 때문에 그 소위 말해 R스타 중립금리가 높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금리를 올려서 과도한 수요 팽창을 억제해야 하는 게 중앙은행의 임무라 그러면서 서로 많이 싸우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제 최근에 어떤 그 페이퍼를 보니까 그 논쟁이 요번에 그 AI 논쟁을 보니까 생각난다 그러면서 리치몬드 연준에서 그걸 페이퍼로 냈어요. 그 대화록을.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읽으면서 이게 지금 AI 혁명을 보는 게 똑같구나 그런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결국은 어떤 게 먼저냐. 저는 여기 이 포인트에서 그 데이터 TF 있잖아요.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준이 입장에서는 딱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데이터로는 이건 뭐 저기 보면 그 연준이 의존하는 노동 데이터나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그 교정이 많잖아요. 그 케빈 허쉬가 그 저기 뭐 연준 의장 되기 전에 그런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연준이 갖고 있는 그 데이터에 의존해서 뭘 하고 있다고 하는 거는 위선에 가깝다. 왜냐하면 계속 그 리비전되고 있는 이런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마치 이 사람 말의 표현을 드리자면 그 백미러, 리어미러 그렇죠. 보면서 앞에 운전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과거 데이터 갖고 하는 거다. 그러면 결국은 AI 시대에 AI 혁명을 제대로 정확하게 판단해서 이 정책 스탠스를 잡으려고 하면 현재의 연준이 의존하는 정책에 의존하는 데이터 그 컬렉션 시스템 너무 지나치게 이 레그 시차가 크다. 둘째, 그 다음에 아주 구닥다리 데이터만 갖고 있다. 좀 새로운 데이터셋. 그래서 현실의 AI 혁명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갖고 데이터 TF에서 하겠다는 게 바로 그거 같아. 그거죠. 5개 TF 중에 그 인플레이션 프레임워크를 좀 바꿔야 되겠다고 하는 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인플레이션 프레임워크 바꾼다고 그럼 하는 것 중에는 인플레이션 지금 연준이 인플레이션 2% 타겟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에 뭘 바꾸겠다고? 그건 인플레이션 2% 타겟팅은 안 바꾼다고 케빈 허쉬도 명시를 했어요. 예. 이거는 워낙 오해를 많이 크게 사다 보니까 그러면 뭐 지금은 2%라는 게 PCE를 얘기하는 네,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니면 예. 코어 PC? 코어 PC입니다. 코어 PC 2%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현재 지금 3%가 넘나요? 그 정도 됩니다. 근데 예. 이제 3% 넘는데 문제가 이건 이제 일시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케빈 허쉬가 얘기하는 프레임워크에는 뭐가 있냐면 20년도 8월 달에 이제 파월 의장이 코로나 때였잖아요. 예.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걸 평균 도입했어요. 물가 목표제. 그러니까 AIT를 도입을 했고 거기다 예. 이제 플렉서블이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플렉서블 AIT다 이제 이런 FAIT.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예. 근데 이제 이 프레임워크가
파월 회장 자체도 상당 부분은 좀 드랍을 했지만 이게 굉장히 큰 실수였다는. 근데 그게 이제 그 인플레이션 2% 이상도 네, 그렇습니다. 용인을 해주는 거죠. 과거에 힘들었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사실상 그렇게 네. 하다 보면 노동시장의 과열이 보여도 네. 그 인플레이션이 뭐 약간 어느 정도 올라가도 하면서 완전 고용 쪽에 약간 치중을 한 완전히 시중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22년도에 그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일시적 인플레이션이라고 했다가 파월 회장이 망신을 당했는데 그 중심에는 AIT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케빈 허시가 맹비난하거든요. 지금 연준이 신뢰를 얻지 못하는 이유가 파월이 그때 그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 모양이 된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보면은 사실상 고용 관련되는 얘기는 파월 의장은 무슨 뭐 물가 얘기하면 반드시 고용을 뒤따라해서 듀얼 맨데이트에 충실한 모습을 보였지만 사실은 그건 거꾸로 보면은 물가보다 고용을 더 중시한 그런 정책이었던 것 같이 보이고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요번에 그 저기 뭐 연준 그 성명서나 뭐 그 기자회견을 보면 그냥 계속 일관되게 물가 안정만 얘기를 하고 예. 노동 얘기는 거의 안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결국엔 그거죠. 물가만 안정이 되면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되는 이유는 연준이 잘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비난할 수밖에 없지 않냐. 니들이 그 자초한 거다. 물가 하나 안정시켜라. 성장까지 나서지 말고 이제 성장 나서는 건 재무부하고 협업을 하면 되지. 왜 네가 나서서 그걸 해결하려고 하니? 이제 이거거든요. 그걸 네가 왜 해? 이런 뉘앙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케빈 허시 입장에서는 과거의 연준의 모습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포워드 가이던스까지 얘기를 해가지고 막 성장 자극하려고 하고, 그걸 왜 하냐? 이제 이게 이제 케빈 허시가 얘기하는 가장 큰 핵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인플레이션 프레임워크의 가장 큰 변화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AIT를 철폐를 하면서 아마 저기 트림드 민이라고 해가지고 절사평균 같은 걸로 전환을 한다라는 얘기들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가져오는 방법이 있거나, 어떤 보고서를 보니까 대칭 2% 대칭 상하 예, 좌우 예, 시미트리가 있거든요. 다 중시한다. 네네. 2% 소위 말해 2% 약간 넘는 거는 용인하지만 뭐 2% 내려온 거는 뭐 네. 끌어올리고 막 이런 그 비대칭적인 어떠한 예. 그런 인식을 갖는 게 아니라 둘 다 심각하게 보겠다. 네. 가능하면 2%를 중심으로 예. 운영하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시미트리 인플레이션 골이라는 게 그렇죠. 17년도에 그거죠. 도입됐는데 예, 예. 그 시미트리 골에서 한 단계 더 나간 게 AIT가 됐던 겁니다. 근데 예. 그 AIT로 나간 게 20년도 그럼 이제 8월에 완전히 되돌리는 거죠. 원점으로 돌리겠다. 네, 그런 얘기가 되는 그러니까 거죠.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제대로 하겠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그 일부 학자들이 이제 연준 뭐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인데 AI 시대에 실질 GDP나 뭐 이런 것들이 사실상 저기 막 통계가 흔들리고 있고 네. 이런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타겟팅만 했을 경우에는 경기 상황을 잘못 예측해서 이거를 갖다가 과도한 긴축과 과도한 완화를 넘나들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차라리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이번에 보면은 1사분기 명목 성장률이 10%가 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명목 성장률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그 인플레이션 타겟팅이 아니라 노미널 GDP 타겟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거기서도 논의가 될까요? 예. 저도 아까 전에 말씀드리다 끊어졌는데 이 노미널 GDP에 대해서 아마 고민은 하게 될 것 같아요. 예. 그 참고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저는 17.1%라는 숫자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금 박사님도 처음 보시지 않으세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현성 총재께서 그 1970년대 5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 숫자를 제가 목도를 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거든요. 근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트림드 민도 예. 그런 부분에서는 좀 그 케빈 허시가 말한 게 일리가 있다고 보는 게 기저의 움직임을 보는 게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가 클 때는 너무 작은 거 하나하나를 보면서 연준이 그걸 과연 판단할 수 있겠는가? 이거는 그러니까 그 결국에는 너무 아웃라이어들까지 다 판단을 하면서 전체 배를 갖다 끌어당기는 게 연준 입장에서 잘못된 오판을 할 수 있겠는가? 기저에 있는 걸 봐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게 물론 시기상으로 굉장히 큰 오해를 살 수 있지만 2% 고를 바꾸는 건 아니지만 지표를 바꾸려는 움직임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표를 코어핏이 아웃 새로운 거 들어와 트림드민으로 그렇게는 못하고 이제 여러 개를 병행해서 가져가는 그런 움직임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대차 대조표도 사실 그 포워드 가이던스도 그렇고 다 주실 수는 없거든요. 몇 가지 아마 근데 제 생각에는 케빈 허시 입장에서도 포워드 가이던스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진짜 이게 왜냐하면 통화 정책을 안 쓰면서도 쓴 것처럼 효과를 내려면 시장 개입이죠. 구두 개입인 구두 개입인 거죠. 말해서. 그런데 포워드 가이던스는 안 하고 그다음에 점도표는 자기가 안 찍었으니까 점도표도 결국은
변화가 불가피하겠죠.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떤 형태로라든지 간에 그러니까 몇 가지 중 없애야 될 게 뭘지를 지금 케비너 씨는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저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그 그린스펀 때는 포워드 가이던스를 안 주지 않았냐라고 할 때 이제 그때하고 다르다는 게 이 두 그때도 가지죠. 주긴 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아예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게 없는 상황에서 그냥 이렇게 그냥 없는 상황을 그냥 살아왔던 거고 지금은 있었다가 없어지니까 얼마나 혼란이 클까 이게 1번이고 두 번째는 케비너 씨가 연준에서 포워드 가이던스를 안 주는 건 좋은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주잖아요. 베센트 그렇죠. 재무장관이 예, 계속 예, 주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어서 아니 예. 그럼 이제 뭐 좀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그 단장님 생각은 연준이 한두 차례 네. 한 차례 그 금리 인상 가능성이 조금 있긴 하지만 네네. 궁극적으로 금리 인하 기조를 네. 그냥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인플레이션을 아주 심각하게 보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시적이라는데 조금 더 무게를 두는 것 같고. 저는 노동 시장이 네. 그 최근에 보면 미국에 실질적으로 제가 아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자제들이 그 대학 졸업할 때 그게 취직을 네. 잡을 못 잡고 예, 꽤 있거든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로하이어 로바이어 그래갖고 고용도 안 하고 네네. 해고도 안 한다 그런 거에서 직격적으로 청년층이 많이 받고 있거든요. 네네. 노동 시장이 별로 그렇게 썩 좋은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미국이 그 노동 시장도 그렇게 안 좋은 상태에서 AI 이런 생산성이 이렇게 되면은 금리를 올리는 거는 좀 약간 오히려 정책적으로 약간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게 아까 97년도 얘기를 해드렸는데 97년 3월에 올린 다음에 그해 하반기에 인도네시아, 태국 그다음에 한국이 무너졌어요. 예. 그리고 그 이듬해에 러시아가 무너지면서 금리를 내렸거든요. LTCM이 흔들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금리를 올리는 게 어떤 영향을 줄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고용 시장은 월드컵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주고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북중미 월드컵 경기의 70%가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서비스 업종에서 특히 숙박이라든지 여행 업종이라든지 이런 쪽에 고용이 좀 아무래도 영향을 주고 정부 고용도 당연히 일정 수준 기여를 하고 있겠죠. 단장님의 의견을 물어보는 게 사실은 이제 많은 이 경제 이거 프로그램 같은 걸 보시는 분들은 사실상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이 주식시장에는 타격이 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시장에 유명한 말이 황소는 도축되지 늙어 죽지 않는다. 이 황소 시장 그러니까 불마켓이라고 하는 게 연준의 개입의 금리 인상으로다가 죽어가고 이게 그 바닥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버블이 꺼지는 건데 그래서 지금 약간 한참 지금 이제 반도체 일부 종목에 의해서 지수가 많이 올라가고는 있긴 하지만 결국 연준이 금리 인상 기조로 들어서는 순간 이 좋은 장은 끝이다라는 그 인식 때문에 미국 연준을 들여다보고 케비너 씨가 뭔 얘기하는 걸 전부 다 클릭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저는 이제 단순히 연준이 금리를 올리니까 시장이 망가질 거야라고 이제 그렇게 인식하는 건 좀 어폐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99년도 6월 달부터 기준금리를 올릴 때 4.75에서 6.5까지 올렸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4.75에서 5.5인가 5.75까지 올렸을 때까지는 주식시장이 오히려 급등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린스펀이 확 돌아서요. 그러면서 2000년도 3월 달에 의회에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생산성 혁명으로 인한 공급 쪽에서의 공급 쪽에서 이제 공급이 늘어나는 양보다 자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수요를 자극하는 그 수요의 팽창이 더 강하다. 이거는 금리를 더 올려야 됨을 얘기한다라고 하면서 50bp 추가 금리 인상을 예고를 해요. 그래서 2000년도 5월 16일 날 50bp 금리 인상을 하면서 닷컴 버블이 이제 사실 그때는 흔들렸던 겁니다. 지금 사실상 우리가 저희가 지금 초반에 시작할 때 일본 예나 초약세 걱정했는데 지금 남 걱정할 일이 아니고 저도 이게 그 현실성 있는 숫자냐 이럴 정도로 1,600원 치고 이러고 있는데 이게 지금 환율 전문가시잖아요. 근데 저도 좀 약간 저도 지금 도대체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신현승 총재 환율 정책 담당하시는 분 말씀을 보면 변동성이 문제지 이 레벨의 숫자 어느 수준은 큰 문제가 아니다. 급격하게 이런 거에는 시장이 개입하겠지만 1,400원 선을 이렇게 그런 거는
큰 문제 아니다라고 얘기했다가 요즘에는 그게 자꾸 넘어지니까 그렇죠. 말을 바꾸셔가지고 바뀌었죠. 예, 예. 이제는 뭐 그 환율이라고 하는 거는 기준이라는 게 있는 건데 마치 이렇게 네. 그 레벨이 이제 돌아가는 듯이 말을 약간 바꾸셨어요. 펀더멘탈이라는 게 있다라고 그렇죠. 이제 뭐 말씀하시죠. 펀더멘탈이 있다 그러면서 그 순전히 이제 먼저 번 얘기를 캔슬하고 네네. 이제 그 수준이 1,600원 이것도 다 심각하게 볼게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왜 그럽니까? 일단 가장 큰 얘기가 뭐 저기 국내 주식 투자 뭐 해가지고 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그래서 그 다 돌아가서 경상수지 흑자 뭐 기타 등등 해서 달러가 뭐 많이 버는 것 같지만 사실상 뭐 별로 그게 효과가 없고 이 나간 게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뭐 통계도 사실은 또 그렇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세상이 바뀐 것도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근데 예. 저는 이제 요번에 이제 한은 총재님 코멘트에만 좀 이렇게 간단하게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 같아요. 이게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금리가 역전된 게 22년도거든요. 예, 그렇죠. 지금 4년째 역전이 돼 있는데 기존에도 잠깐 역전된 적은 있지만 이렇게 장기적으로 역전된 그리고 적은 앞으로 없습니다. 더 벌어질 것 같은 느낌도 네. 들어요. 심지어. 그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금리가 역전이 되면은 달러의 매력이 높아지는데 그럼 우리가 환율의 상승이 어쩔 수 없이 나타나거든요. 그럼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환율을 안정시키고 싶으면 환율을 내려주고 싶으면은 미국의 금리를 붙여버려야 되죠. 예. 근데 미국은 성장이 강해서 고금리를 버티지만 우리는 버티지 못하거든요. 예. 그래서 22, 23, 24, 25년에는 그때 당시 이제 이창용 총재 계실 때는 그때 당시에는 약간 금리를 독자적인 통화 정책을 테이크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사실상 환율이 일정 수준 상승하는 거를 용인이라는 표현은 좀 애매할 수는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좀 본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신현성 총재 코멘트에서 느낀 건 펀더멘탈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환율에 방점을 두게 되면 독자적인 통화 정책을 살짝 내려놓으면서 미국하고의 금리 차를 붙여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준금리 인상 중에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환율을 보면서 인상하려는 면이 좀 더 강해지지 않나. 그래서 금리 차를 좁히려는 노력이 좀 나타나지 않겠는가라는 저는 지금 생각을 좀 합니다. 사실상 지금 현재 상황이 네, 미국이 동결을 했지만 네. 시장은 인상으로 받아들였잖아요. 네. 그럼 시장 금리는 올라간 거는 네,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실질적으로 시장 금리는 더 벌어졌다고 보이고요. 네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여기서 주식의 그 차익이 뭐 있고 그다음에 본인들 그 포트폴리오 그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어차피 가는 유인이 더 커지지 않을까 이쁜 생각이 드는데 일부 주장은 뭐냐면 한국은행이 잘못했다. 이 통화를 너무 많이 풀었다. 이런 거가 환율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지 않았냐.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거는 한은에서도 블로그나 이런 데서 한은 총재께서도 이제 나와서 사실 말씀하셨고 결국에는 기준 자체가 비교 기준 자체가 스탠다드가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거는 명확하게 좀 보여주셨던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해요. 그래서 통화량의 문제가 만약 크다면 우리나라 인플레이션도 자극을 많이 받았을 거거든요. 그래서 통화량의 문제보다는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좋은 포인트입니다. 예.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결국에는 정부도 기업도 가게도 전부 해외 투자에 이제 증가를 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환율의 리밸런싱도 결국엔 주가가 올라오면서 리밸런싱이 나타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4년 동안 금리가 역전이 되는 과정에서 사실상 고환율의 고착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요즘은 사람들이 1,170원이 적정 환율이 아니라 이제는 1,400원도 그렇게 높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거든요. 1,400원이면 빨리 환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너무 그렇습니다. 굉장히 싸 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박사님 말씀하신 게 저는 포인트라고 보는데 만약 사람들의 앵커링이 적정 환율을 생각하는 앵커링이 높아졌다면 과거보다 예, 높아져. 그 레벨보다 내려오는 순간 1,400원만 와도 달러를 사잖아요. 그러면 과거 대비 환율의 바닥이 올라오게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그럼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면 이 바닥이 계속 올라온다는 얘기는 고환율의 고착화로 이어지게 되잖아요. 마치 높은 인플레이션이라는 앵커링에서 인플레이션을 높게 유지하는 거는 마찬가지로 네, 맞습니다. 네. 앵커링의 문제가 굉장히 큰 것 같이 보여요. 저도 지금. 근데 지금 상황이 그런 식으로 많이 가고 있어서 조금 이제 우려는 되는데 딱히 해소할 방안은 별로 안 보이죠. 일단 저는 신현성 총재께서는 기본적으로 금리차 쪽에 포커스를 먼저 맞추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굉장히 장기적으로 해소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당장에 뭐 시장 개입을 해갖고 할 일은 아닌 거고. 네, 아마 그래서 저기 금리 차를 해소하는데 그러면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 경제가 힘들지 않냐라고 할 때
명목 성장률을 강조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퍼즐이 맞춰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물론 제가 이제 박사님 보실 때 이제 어이없는 해석이실 수 있겠지만 저는 맞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보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지난 4년하고는 약간 한은도 임파서블 트리니티에서 기존에는 자유로운 자본 이동하고 그 독자적인 통화 정책에 포커스를 뒀다면 이번에는 이제 요 반대쪽으로 안정적인 환율 쪽에 조금 더 무게를 그럼 둬서 금리를 신경을 약간 돌리지 않나 올린다고 싶습니다. 하면 두 가지 효과가 있겠네요. 그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외국인들의 이탈이 조금 줄어들 가능성도 좀 있고, 뭐 그렇다고 또 국내에서 투자하는 거는 또 저기 뭐 이게 포워드 P가 줄어들 테니까 약간 줄어들 수도 있고, 약간 네네. 그게 중복적인 사인이 있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저는 주식은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주식 쪽 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코스피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미국 쪽 금리를 예, 너무 그렇죠. 많이 봐서 예. 저도 그 부분까지는 고민을 좀 못해봤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렇게 많이 그 경제 관련되는 걸 의견을 많이 나눠보곤 했는데 역시 자타가 공인하는 전혀 아닙니다. 대단한 식견을 가지고 계시고 전혀 굉장히 아닙니다. 쉽게 설명해가지고 오늘 저도 엄청 좋은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한번 제가 다음에 한번 다시 한번 또 나오겠습니다. 그래 또 다음에 한번 시간이- 나오셔가지고 그래서 우리 그 부의 갈림길에 대해서도 한번 또 얘기를 더 깊게 얘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오늘 그 전문가님 오건영 단장님을 모시고 저도 많이 배운 아주 좀 약간 그 시장 상황이 조금 어렵고 그래가지고 약간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저는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정말 바쁜 시간 내주셔가지고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와서 좋은 설명을 해주신 오건영 담당 진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